네, 5월 28일 금요일 NH투자증권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미국 증시는 다우지수가 0.41%, S&P 500이 0.12%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은 0.01% 내려서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작년 3월 이후로 최저로 하락했다는 소식이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GE와 보잉을 비롯한 산업재 섹터가 올랐고 금융업종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총 11개고요. 먼저 주식 전략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미리 보는 주간 투자 전략 김영환 연구원입니다. 네, 주간 투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코스피는 완만한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장의 변동성이 이전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실적 시즌이 일단락이 된 만큼 이외에 다른 외부 변수들에 대한 관심들이 좀 더 많은 상황인 것 같고요. 저희는 외부 변수들은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속 전환돼 가는 중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최근에 테이퍼링 이슈, 금리 상승 이 부분이 증시에 좀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5월 중순까지의 상황이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씩은 진정되는 상황인 것 같다. 물론 물가 상승 압력 자체가 없어지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은 어떤 기저를 감안을 하면은 점차적으로 내려가는 것들이 이제 5월부터는 조금씩은 나타나기 때문에 지나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 연준 의원들은 꾸준히 여전히 지금의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고 정책 스탠스를 바꿀 필요는 없다라는 코멘트들을 지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이외에 조금 최근에 긍정적인 부분은 한국도 그렇고 미국이나 중국 같은 쪽에서도 백신 접종이 이제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옥스퍼드에서 운영하는 통계 사이트에 따르면은 중국의 백신 접종 건수가 5억 5천만 도즈. 그러니까 접종 건수로 단순 계산을 하면은 아마도 한 38% 정도까지 최대 접종률이 올라갔다 이런 상황이고 미국은 50%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 접종률을 70%로 높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은 현대 추세로 접종률이 그렇게 빨리 올라가 줄 수 있다면 이게 지속 가능하다면은 6월 말 정도만 해도 70% 가까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국과 중국이 모두 3분기쯤 되면 집단 면역 형성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일단 소비 측면에서의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도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재개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7월부터는 이제 고령층 이외로 대상이 확대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1차 접종 완료를 하면은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이렇게 국무총리가 얘기를 한 만큼 접종에 대한 사람들의 의지는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은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한 시장의 걱정은 좀 완화되고 반면에 백신 접종이 늘어난다라는 얘기는 아마도 소재 산업재에서 이런 IT 자동차 같은 주요 수출 품목들 쪽으로 관심들이 좀 조금씩 이동해 가는 과정이 나타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고요. 다음 주는 이제 주요 월말 월초다 보니까 주요 경제 지표들이 많이 나옵니다. 중국의 PMI, 미국의 ISM 지속지수, 한국 수출입 그리고 미국 고용 보고서 다 쭉 나오는데 한국 수출입은 일단 1일에서 20일까지의 5월 수출입만 보면은 50% 이상 크게 늘어나 있는 상황이니까 경제적으로 나쁘지 않은 영향을 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0만 명대로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황을 감안을 하면은 고용도 양호한 흐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채권 전략 발표합니다. 강승원 연구원. 네, 어제 5월 금통위가 있었습니다. 5월 금통위에서는 저희 당사 예상대로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이 있었고요. 금통위 직전에 시장에서 금리 인상 소수 의견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조금 소문 같은 것들이 돌면서 조금 매파적인 금통위에 대한 우려가 높았는데요.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이 나왔고 저희가 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각 중에 하나가 연준이나 금통위 모두 통방문구 통해서 향후 경기 전망에서 보는 조건 중에 제1조건을 둘 다 퍼블릭 헬스 즉 코로나 전개 상황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
금리 인상 소수 의견이 나오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은 백신 보급에 있다. 우리나라가 뭐 금리 인상 소수 의견이 나오기는 좀 어려운 환경이 당분간은 이어질 거다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 기자회견에서 총재가 얘기했던 것도 되게 재밌었던 게 흔히 말하는 금융시장 불균형 문제도 좀 크지만 너무 이르게 금리 인상을 해서 경기를 망가뜨릴 가능성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미국에서 얘기하는 고업 경제, 혹시라도 뭐 섣부르게 긴축에 나섰다가 경기가 빠르게 식을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한은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기본적으로 한은의 금리 인상은 조금 천천히 이루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시장에서는 내년도 1분기에 진짜로 좀 빨리 나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는데, 저희는 우선 내년도 2월 달에 총재 교체가 예정되어 있고요. 3월 달에 대선이 있는 등 1분기 정치적 이벤트가 굉장히 높고, 오히려 내년도 4월, 5월 되면 이제 수출 같은 거에 역기조 효과 등에 대한 고민들이 깊어지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4분기에 금리 인상 소수 의견이 등장하고 내년 7월 달에 금리 인상 한 차례 인상하는 것을 저희 기본 시나리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산업기업 쪽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롯데리츠 발표합니다. 이민재 연구원. 예, 롯데리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에 물류센터 포함해서 신규 자산 편입이 완료됐고요. 뭐 이러한 형태로 롯데그룹 내에서의 리츠를 활용한 어떤 전략 방향 계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2021년 예상 배당 수익률 5%대 수준으로 다른 리츠 대비 높고, 그다음에 향후에 롯데그룹 내에서의 당한 자산 편입 가능하다라는 것 감안했을 때 저희 리츠 업종 내에서 최선 호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3월에 유상증자 완료하면서 이제 총 자산은 백화점 6개, 마트 4개, 아울렛 3개, 물류센터 1개, 총 18개 점포, 자산 규모 2.3조 원을 확보했고요. 특히 이번에 물류센터가 편입된 부분들은 향후에 이제 다양한 자산들이 롯데리츠에 이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달금리 자체도 기존보다 이제 0.03% 정도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됐고요. 그다음에 올해 그렇게 되면서 이제 자산 편입 효과들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배당 수익률 5.3%대 여전히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 다른 리츠 대비 이제 그룹사와의 성장 스토리까지 있다라는 점 감안했을 때 최선 호주 유지합니다. 네, 다음은 통신 서비스 인덱스 리포트하고 NC소프트 같이 발표하겠습니다. 안재민 연구원. 네, 통신 서비스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하반기 통신 서비스 업종 포지티브 제시 드리고요. 비중 확대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5G 효과가 사실은 실적에 좀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이 2020년부터 상승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주가는 작년 하반기에 사실 이제 그 방어주적인 업체들보다는 성장주들이 움직이면서 주가는 별로 재미가 없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실적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주가가 많이 못 오르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또 낮은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조금 이제 주가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는 여전히 하반기에도 좀 분위기들 계속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영업이익 성장뿐만 아니라 비통신 사업의 성과들도 기대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들은 무선 사업입니다. 이제 5G 이야기를 사실 한 지가 한 2년 넘게 이제 지났는데요. 사실 이거에 대한 효과들이 그동안은 좀 지지부진했었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가입자 보급 속도였는데요. 19년 말만 해도 이제 보급률이 9.4%밖에 없었는데, 작년 하반기 연말에 이제 하반기부터 많이 올라오면서 연말에 23.6%까지 올라왔고, 1분기에 특히 좀 많이 올랐는데 28.9%까지 보급률이 올라왔습니다. 이 정도 추세라면 올해 한 42%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통신사는 가입자가 누적이 되면 월별로 요금을 꼬박꼬박 내시기 때문에 매출이 쌓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 결과 이제 최근에 알프가 드디어 이제 상승세로 조금 돌아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알프가 이제 LTE 때보다는 조금 더딘 모습들입니다. 혹시 자료 보시고 계시다 그러면 8페이지 그림 9번 보시면 되는데요. LTE 때보다 조금 느리게 보이고 실제로 느린데, 사실 여기에는 작년부터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로밍을 하지 못하는, 해외로 나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이게
한 월 600원 정도가 통신 3사가 평균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2%포인트 정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매출이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 핸드폰 혹시 구매하신 분들 보시면 마케팅 경쟁을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걸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케팅 비용이 상당히 안정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캐펙스 관련해서 저희가 5G 투자가 3.5GHz 기준으로는 1달러기 좀 됐습니다. 다만 이제 28GHz가 남아 있는데 28GHz는 일단 작년 연말에 통신 3사 모두 주파수 상각 비용을 일회성으로 손실 처리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당분간 서비스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고요. 실제로 장비 그 기술들이 아직 좀 발달이 좀 덜 되고 워낙 고주파수 대역이다 보니까 장비 단가도 너무 높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게 이제 투자가 좀 쉽지 않고 실제로 서비스까지도 이어지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28GHz 투자를 처음에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다시 한국이랑 같이 3.5GHz 중심으로 넘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는 이제 실적은 매출 성장에 의해서 영업이익 좋아지는 효과들이 이제 20년부터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밸류에이션은 말씀드렸던 대로 LTE 이후에 여전히 최저 수준,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통신주에 대한 관심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통신 쪽 조금 말씀드리면 SK텔레콤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반기에 인적 분할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인적 분할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하이닉스, ADT 캡스, 11번가 그리고 원스토어 등등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자회사들이 사실은 성장주 컨셉에 비해서 기존의 SK텔레콤 밑에 있다 보니 비통신 사업의 가치, 통신 사업의 가치, 그러니까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분할을 통해서 성장 사업과 그리고 안정적인 통신 사업을 분할을 해서 좀 각각의 가치를 인정받겠다라는 전략들입니다. KT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워낙 이제 좀 다양한 영역으로 투자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K뱅크도 워낙 최근에 성과들이 좋고요. 컨텐츠 쪽 하고 있는 스튜디오 진이라든지 그다음에 현대로보틱스, 원스토어, 뱅크샐러드, 알티미디어 같은 지분 투자를 통해서 사업 영역을 좀 많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많이 부족했던 KT가 좀 보수적이고 좀 성장 변화보다는 약간 안정적을 택하는 이런 성향들이 좀 높았는데 작년에 이제 구현모 CEO가 들어오면서 좀 많이 변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저희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은 SK텔레콤을 기존의 탑픽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여전히 탑픽 말씀드리고요. 목표 주가는 기존 37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KT도 탑픽으로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KT는 말씀드렸던 대로 변화가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5G 효과와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IDC, 클라우드 이런 좀 신사업에 대한 통신 사업에 관심들이 좀 높은데 이것들의 성장들이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부분들 감안해서 KT는 실적 좋아지는 부분들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KT까지 탑픽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NC소프트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NC소프트 지난주에 이제 트릭스터 M이라는 게임 출시했고요. 이제 사실 기대치가 높지 않았던 게임입니다. 이제 뭐 흔히 말하는 NC소프트의 기대작들은 하드코어 MMORPG인데 트릭스터 M은 좀 사실 좀 가벼운 류의 MMORPG입니다. 그래서 기대치가 높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 지나고 꾸준히 이제 매출 3위를 기록을 하더니 어제는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은 1매출 10억 중반까지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저희가 지금 실적 추정치를 조정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1평균 4억 원 정도를 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5월, 6월 정도 일단 트렌드를 조금 보고 향후에 이 추정치를 상향하려고 할 계획이 있습니다. 6월 달에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MMORPG에서 사실 다양한 영역들을 지금 보여줬고 개발력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 2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KT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5G로 인해서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이 지금 본격적으로 진입했다고 했는데 이제 마케팅 안정까지도 되고 요거가 지속성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시는지. 사실 저희가 5G 한다고 해서 주가가 재작년에 그렇게 많이 가지는 못하고 오히려 올해 4월 달부터 이렇게 쭉 올라오는 모습 보여줬는데 이게 이제 이익으로 지속성을 어느 정도 가져갈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나머지 하나는 요즘 K뱅크도 폭발적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고 카카오뱅크가 상장할 경우에 K뱅크 가치도 KT 기업 가치에 반영을 저희가 뭐 미리 했겠지만 또 어느 정도까지 반영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코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통신 산업은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제 가입자가 쌓이면은 매출이 올라가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매출 성장은 이제 5G 보급률들이 올라가면서 LTE보다는 어쨌든 요금이 기본적으로 한 5,000원 정도는 높거든요. 같은 구조에서 보시면. 그래서 이게 ARPU 상승, 결국은 매출 상승으로 올라가게 되는 구조이고요. 근데 이제 이게 작년까지는 가입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보급률이 이제 9%, 20%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가입자는 올라오는 반면에 그에 비해서 마케팅 비용, 이게 가입자를 획득하기 위한 비용들도 동반해서 올라가서 이게 이제 손익에 영향을 못 미쳤다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예전에 LTE 때도 그렇고 3G 때도 보면 한 가입 3년 차부터 실적은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 20년 후반부터 이게 좀 실적들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돈을 잘 버는 시기가 사실은 3년 차, 4년 차, 5년 차입니다. 그래서 3년에서 4년까지는 이익 성장은 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구조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K뱅크는 일단 지금 최근에 그 업비트랑 제휴를 하면서 가입자나 수신 규모가 상당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 대비해서 지금 수신 규모가 3배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가입자도 작년 연말에 200만에서 600만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 감안하면은 지금 올해 상당히 지금 분위기는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유상 증자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1조 2,500에 이제 추가적인 자본금 증자를 했고요. 이렇게 되면 전체 자본금이 2조 1,500억 정도로 올라왔는데 카카오뱅크랑 자본금 규모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가 일단 올라왔고 수신 규모는 카카오뱅크 한 절반 정도이고 여신은 아직은 조금 더 부족한 상황인데 어찌됐든 일단 가입자가 많이 모이고 있고 수신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제부터는 대출이랑 상품들 확장하는 구간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은 지금 뭐 카카오뱅크가 이제 뭐 올해 한 11월, 12월 정도의 상장을 앞두고 있고요. 저희가 카카오 밸류에이션은 한 20조 원 정도 지금 반영해 놨는데 이 정도 수준을 비교해 본다 그러면 K뱅크는 한 거기에 한 절반 정도까지는 같이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KT가 지분 한 30% 정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예, 현재 주요 도시하고 대형 건물 중심으로 5G가 제공은 되고 있는데 서브6 상황에서는 계속 반쪽짜리 5G 얘기라는 거는 계속 나올 것 같거든요. 현대세 5G 점유율이 저희 예측대로 40%까지 하반기에 크게 올라왔을 때 물론 장비 단가 등의 문제가 계속 있겠지만은 28GHz 밀리미터 웨이브 투자 재검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하고요. 그냥 올해는 28기가 없는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지금 비통신 쪽 사업 중에 IDC 사업 분위기 보면은 통신사들의 데이터 센터 설립 입지가 선정되는 시점에서도 수요자하고 임대 계약이 끝나버릴 정도로 화랑인 것 같은데 IDC 사업이 통신사 영업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어떻고 내년에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이렇게 두 개 궁금합니다. 네, 28GHz는 최근에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취임하면서도 이제 청문회에서도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28GHz 통신사들은 투자를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기술적으로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스탠스도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장비 개발 속도나 이런 것들이 너무 느려서 실제로 투자까지 이어지기는 좀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이제 주파수 관련 비용을 남아 있는 비용들을 일시 비용 처리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주파수가 23년까지 저희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할당이
23년 안에 서비스 조금 어렵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IDC 관련해서는요, KT가 사실은 좀 IDC 국내 최대입니다. 13개 정도 보유하고 있고, 지금 사실은 최근에 용산 IDC를 오픈을 했는데 이미 오픈하기 전에 풀 캐파가 계약이 다 끝나버려서요. 지금은 워낙 클라우드나 이런 쪽 데이터 수요들이 너무 좋아서 실제로 이제 IDC 짓는 족족 이제 다 완판이 되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확장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출 비중은 워낙 KT 기준으로 보시면 워낙 KT가 덩치가 좀 크기 때문에 비중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전체 매출 25조, 그러니까 서비스 매출 20조 중에서 이쪽 관련된 부분들이 한 1조 중반 정도 되는데요.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두 자릿수 때 10% 후반대에서 20%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이쪽은 이익률 측면에서는 좋고, 성장률이 사실 통신 본업은 낮은 한 자릿수 때이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성장률은 두 자릿수 때 이상 나오기 때문에 이익 기여는 아마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후내년에도 계속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산업 발표합니다. 주소홍 연구원. 예, 포드가 간밤에 주가가 7% 올라서 14.9달러를 기록했고요. 5년 내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포드는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 중에서 반도체 수급 이슈에 따른 생산 차질 규모가 가장 큰 회사이고요. 다만 이보다는 이런 단기 공급 차질 여부보다는 이제 사업 구조 변화에 대한 장기 기대감이 더 큰 주가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임플리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 포드는 이제 전동화 확대 계획, 그다음에 픽업 트럭인 F150의 전기차 버전 공개,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과의 배터리 합작, 그리고 브론코 SUV 출시 등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요. 향후 한 2, 3년 정도 내다보면은 이제 자동차 산업에서는 사업 구조 전환을 잘 해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완성차 메이커들의 중장기 밸류에이션 상승 추세가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리딩 메이커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그런 가능성이 있는 기업군들이 포드를 포함해서 현대차, GM, 도요타, 폭스바겐 같은 대형 기업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 그룹 쪽으로 넘어오면은요, 마찬가지로 이제 하반기 공급 이슈가 안정화되는 과정에서의 생산량 확대, 그리고 신차 효과에 따른 어떤 선순환 효과에 따른 실적 성장 모멘텀이 강화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분기에 생산 차질 과정에서 부품주 실적이 좀 부진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하반기를 겨냥한 저가 매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기아차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의견 유지하고요. 그다음에 전동화 사업 성장성, 그리고 중장기 지배구조 개편 수혜가 예상되는 현대모비스도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내연기관 중심에서 친환경 쪽으로 장기 주력 사업의 변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좀 기계 부분에 의미 있는 회복세가 예상되는 현대위아에 대해서도 바이 투자 의견을 지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리포트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입니다. 정현승 연구원. 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계속적으로 있는 이벤트들 또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 주에는 특히 이제 수소법 개정안이 좀 발의가 되었고요. 5월 24일날 개정안이 발의가 되었고, 수소법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제 청정 수소, 이제 기존에 쓰고 있는 이제 회색 수소나 이제 부생 수소 외에도 이제 청정 수소인 그린과 블루 수소에 대해서 생산과 보급 활용 확대가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청정 수소 인증 기관을 신설하고요. 수소 연료 공급 시설에서 청정 수소를 구매를 의무화하고, 또 발전사들 입장에서는 기존의 RPS 제도와 같은 청정 수소 발전 전력 구매 의무화 제도 CHPS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아직 비율에 대해서는 이제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 비율은 이제 매년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 산업통상부 장관과 수소경제위원회가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고요. 이번 법을 통해서 이 제도가 이제 실현될 수 있는 법률적 토대가 형성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이제 그 제도 변경을 앞두고 연료전지 프로젝트들이 다소 좀 지연되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법안 개정이 되면 이제 하반기부터는 연료전지 프로젝트들, 특히 국내 프로젝트들은 이제 좀 의미 있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5월 30일에서 31일은 이제 그 서울에서 P4G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원래 13개국 회원국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이나 중국 측 인사들이 이제 참여할 예정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고요. 최근에 국내 대기업들도 어제 오늘 계속해서 지금 현대차나 SK, 포스코, 하나그룹 등의 CEO들이 기업별 수소 정책이나 환경 정책들을 좀 발표하거나 발표할 계획입니다.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이제 정책 변화가 지금 이제 임박한 상황이고요. 기업별이나 국가별 아니면 지자체별 수소 정책이 이제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6월에는 이제 유럽에서 이제 환경 정책들이 좀 발표될 예정입니다. 해서 다시 낮아졌던 정책 모멘텀이 이제 구체화되는 구간에 진입했다 보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의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반등 기회가 오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저희 그 신규 커버리지 기업이고요. 에코프로 HN 황윤식 연구원. 네, 에코프로 HN이 오늘 이제 신규 상장되고요.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21만 원으로 커버리지를 개시를 합니다. 기존에 이제 에코프로가 인적 분할돼서 신설되는 법인입니다. 에코프로는 이제 에코프로 BM의 모회사였고요. 지주사 역할을 했던 사업 지주였는데 이 사업과 이 지주를 분리를 해서 사업 쪽은 이제 에코프로 존속법인이 되고요. 그래서 투자와 홀딩스 역할을 하는 순수 지주가 되고 인적 분할된 이제 에코프로 H에는 환경 사업을 영위하는 신설 법인으로 설립을 되는 상황입니다. 주요 사업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 크게 뭐 세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CF4라고 하는 이제 PFC를 이제 처리하는 기술을 촉매로 함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이제 사업이 있고요. 또 이제 공장에서 발생하는 이제 VOC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촉매 처리함으로써 이제 기타 경쟁 그 공정 대비 에너지 효율을 한 30% 향상시키면서 효율적으로 분해하는 대기 방지 시스템 사업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IT 등 이제 클린룸 내에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필터를 이제 제조, 설치, 뭐 서비스 관리까지 하는 토탈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클린룸 케미컬 필터 사업부 이렇게 지금 3개가 있습니다. 촉매를 이용하면서 타 기술 대비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부들이 효율성이 기타 이제 공정 대비 좀 높아졌고요. 에너지 효율성도 대체로 한 20-30% 향상시키는 걸로 나타나기 때문에 최근에 수요가 좀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촉매가 자체적으로 제조를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고 그리고 시스템화를 해서 설치, 서비스까지 하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비용적 경쟁력도 갖춰서 지금 최근에 이 세 가지 사업부의 그 실적이 뭐 증가 추세에 뭐 있는 상황입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CDM 사업입니다. 이제 청정 개발 사업이라고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이제 자본과 기술을 제공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그리고 이제 감축한 실적을 자국으로 가져와서 이제 판매함으로써 이제 수익을 얻는 사업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지금 두 가지, 그러니까 1차와 2차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1차는 완공이 되면 완료가 되면 이제 24년도에 영업이익이 100억 원이 추가가 될 예정이고요. 뭐 2차는 25년에 개시가 되면서 영업이익이 150억 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1, 2차가 합쳐지면 이제 영업이익이 250억 원이 좀 추가가 될 전망입니다. 뭐 3차로는 지금 비중국의 개도국 쪽으로 이제 확장하는 방안을 지금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두 번째 신규 사업은 이제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제 이용하는 이제 사업인데요. 이 마이크로웨이브가 이제 살균력이 강하고 식물이나 물에 잘 흡수돼서 열을 발생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이제 전자레인지로 많이 쓰고 있는데 상업용 상용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대형화를 위해서 안정성을 유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대형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 상업용으로 이제 개발을 해서 세계 최초로 적용을 한 상황이고. 뭐 VOC 제거에서부터 뭐 에어드라이어 제습 쪽으로 이제 확대해서 적용할 예정입니다. 뭐 국내 이제 현대중공업이 이제 이거를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뭐 일본에는 이제 무라타 쪽 수주가 됐다고 있고요. 뭐 적용 기업이 점차적으로 좀 확대될 걸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지금 오늘 이제 상장을 하는데 그 기준 저희 목표 주가 산정을 위해서 많은 좀 고민을 좀 했는데 결국 그 지금 하는 사업들을 보면은 2050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렇게 과정 하는 이제 그 사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기여하는 산업들을 비교군으로 좀 선정을 했습니다. 3대 탄소 배출 분야는 이제 에너지와 자동차 산업이 있고요. 그 에너지는 이제 화석 연료가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 쪽으로 가야 되고요. 그 내연기관은 자동차 대신에 전기차, 2차 전지, 수소 뭐 이런 쪽으로 가야 되고, 산업 분야는 자체적인 감축도 필요하지만 뭐 에코프로 HN처럼 설치를 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해주는 어떤 프로세스가 좀 필요합니다. 뭐 국내에서 유일한 기업이고, 뭐 앞으로 이런 이제 탄소 감축을 위해서는 이제 관련 산업이 좀 커져야 되기 때문에 비슷한 어떤 성장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판단으로 국내외 비교 기업의 어떤 퍼밸류를 적용을 해서 한 34배를 적용을 해서 목표 주가 21만 원을 제시를 좀 했습니다. 오늘 기준 시가가 62,200원입니다. 뭐 시가총액으로는 이제 2,380원이 좀 되겠고요. 이게 이제 시초가가 기준가가 그렇고요. 그 시초가가 이제 마이너스 50에서 100%, 그리고 상한가까지 본다면 더블에 상한가 간다면 이게 이제 16만 원까지 좀 출발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 주가를 21만 원으로 제시를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 모회사가 되는 기존 존속회사 에코프로가 이번에 이제 분할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지주회사 기준을 충족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1% 지분을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HN의 지분 1% 보유인데 특수가계인 현물채자를 통해서 연말까지 20%로 지분을 좀 상향해야 되는 그런 이제 과제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영향도 한번 고민을 좀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포스코 케미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 18만 원을 제시를 하고요. 업사이드는 한 2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주가에서는요. 저희는 목표 주가 산정을 2026년에 음극재, 양극재 실적을 현재 가치화하고, 그다음에 철강 사업 관련 사업과 자회사 PMC텍의 가치를 합쳐서 이렇게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4페이지 표 1번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2026년을 좀 보는 이유는 2030년까지 장기 성장 로드맵이 되어 있는데 그 중간 단계인 2025년의 캐파 완성,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4가지 말씀드리면요. 먼저 첫 번째는 2차 전지 소재 사업의 큰 폭의 성장성입니다. 지금 양극재나 음극재 같은 2차 전지 소재는 2030년까지 수요 성장이 23배 정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관련된 내용은 26일 날 발간된 배터리 소재 르네상스 리포트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양극재, 음극재의 캐파 증가입니다. 동사는 현재 4만 톤인 양극재 캐파를 2025년에 27만 5천 톤, 2030년에는 40만 톤까지 10배로 확장한다는 계획이고요. 음극재는 6배 정도가 증가할 것 같은데 4만 4천 톤인 캐파를 2025년에 17만 2천 톤, 2040년에는 26만 톤까지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이로써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은 61%가 26년까지 예상이 되고요. 관련해서 영업이익 비중도 2023년이면 2차 전지 소재 영업이익 비중이 60%를 상회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하이니켈 양극재와 인조 흑연 부분인데요. 지금 양극재 소재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익히들 알고 계실 텐데 NCMA 계열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공사가 마무리되는 내년이 되면 6만 톤의 NCMA 양극재 소재 캐파를 확보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저팽창 천연흑연 음극재를 이미 개발을 해놨고 인조흑연 음극재도 지금 공장 건설을 추진 중에 있어서 16,000톤의 캐파를 가지게 됩니다. 관련해서는 지금 얼티엄 셀즈에 2022년 말부터 하이니켈 양극재와 저팽창 음극재를 공급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력 또한 인정받은 것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투자 포인트는 포스코 그룹 내에서 역할인데요. 지금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포스코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자체적으로 리튬 사업을 투자하고 있고 2023년에 6만 8천 톤, 2030년이면은 22만 톤까지 지금 늘리겠다는 계획이고요.
니켈은 2030년에 10만 톤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인데 장기적으로는 포스코 케미칼이 그룹 내에서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주도해 나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참고로 포스코 그룹은 지금 2030년에 매출액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부분에서 매출액 23조 원, 글로벌 MS 2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상이고요. 이어서 저희 NH 미드 스몰캡 팀에서 작성하는 그 기업 탐방 보고서입니다. 지니뮤직 발표하겠습니다. 이현동 연구원. 네, 지니뮤직 발표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전에 안재민 위원님이 KT의 사업 다각화 쪽에서 초점을 주셨는데 이제 음원 콘텐츠 관련돼서 지니뮤직이 그걸 담당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니뮤직의 주요 사업 같은 경우에는 CJ E&M이 제작한 음원 콘텐츠 및 유통과 우리가 흔히 쓰는 진이라는 국내 2위의 음원 사업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의 굉장히 독특한 점이 지분율인데요. KT가 36.2%를 보유하고 있으며 CJ가 15.5%, 그다음에 LG가 12.8%를 보유하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의 지배 구조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5월 14일 공시가 나온 부분이 KT가 지니뮤직의 지분을 현물 출자하여 KT 시즌이라는 것들을 설립하게 됩니다. 향후 이제 KT의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시즌과 함께 영상 콘텐츠에 관련된 협업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5G 시대에 들어오면서 음원 콘텐츠의 중요성이 부각되자 통신사 및 플랫폼 사업자들은 각각의 서비스 밸류 체인을 직접 구축 중입니다. 특히 이제 음원 사용이 과거에 이제 휴대폰 디바이스에서 홈 IoT 기기, AI 스피커, VR, 커넥티드 카로 확장되고 있고요. 작년 12월에 현대차의 GB70에 지니뮤직 스트리밍 서비스 탑재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업황 흐름은 동사의 ARPU 증가 및 장기 실적 성장을 조금 견인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동사에 조금 우려가 가지시는 분들이 글로벌 음원 사업자인 스포티파이가 올해 2월 런칭하였는데 이 효과가 어떠냐라고 일단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이제 과거 애플 뮤직 대비 한국 음원을 많이 확보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서비스와 차별성을 지니는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동사는 지금 해외 진출을 하고 있고 중국의 텐센트 뮤직, QQ 뮤직에 음원을 공급하면서 작년에 이제 해외 매출이 192억이 나왔고 올해도 이제 1분기만 56억을 기록했기 때문에 한 230억 정도 해외에서 싱글 매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올해 매출액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성장에 대한 근거 자체는 어차피 B2B, B2C 쪽에서 성장을 잘 하고 있고 CJ E&M 쪽에서도 이제 음원 산하 레이블이라든지 드라마, 이벤트들의 유통 매출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1분기 때 실적이 매우 잘 나왔는데 하지만 이는 이제 경쟁 상황에 따라서 광고 선전비를 조금 줄였기 때문에 하반기는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올해 기준 PR이 약 33배라서 영상 콘텐츠 대비해서 조금 비싼 감이 있어서 탐방백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1분기 이익 잉여금이 64억 원으로 증가해서 올해부터는 이제 배당을 할 수 있는 여력도 될 수 있고 약 760억 정도 보유한 순현금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 신규 사업과 M&A를 활용하는데 대상의 재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발현 시 신규 성장 동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자료는 해외 주식 자료인데요. 저희 그 NH 글로벌 섹터 타픽이라는 자료인데 이거는 저희 기업 분석부 섹터 애널리스트들이 해외 주식 중에서 타픽으로 삼는 기업들을 추천한 자료입니다. 이번 호에는 아큐시네트, 비욘드미트, 장강실업, 버진 갤럭틱, 태평양 항공그룹, 그다음에 어플라이드 머틀리어즈, 그다음에 창신신소재, 제트홀딩스 등 8개 기업이 신규로 추천되었습니다. 관련해서 기업별 투자 포인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5월 28일 금요일 모닝 미팅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